자, 이번에는요. 거기 14번 문제는 아까 했나요? 안 했죠? 자, 14번 문제 잠깐 봐봐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닌 거다고 물었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서술어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주어가 여러 개 나왔잖아요. 시와 소설과 희곡. 그리고 각각이 이어지죠. 시는 예술문이다. 소설은 예술문이다.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2번 재주가 많고 꿈이 많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3번 집에 가거나 그 집에 갔다. 즉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할 때는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온 건 아니죠. 그러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해결되죠? 다음. 이번에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엔 이것저것을 함께 묻고 있어. 기억에는 암기 문장이 들어있다. 있나요? 밑줄 친 기억에 암기 문장 있나요? 예. 또 좀 뭐라 그랬다고 대답 안 하고 그러고 덮이지 말고 어디 있어? 암기 문장 어디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느니 동안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무슨 절이 안겨 있는 거야? 관형절이. 다음 2번 니은은 주어부에 디귿 리을은 서술부다. 맞나요? 주어부라는 게 뭐냐면요. 주어가 나온 데까지가 주어부. 나머지가 뭐예요? 서술부예요. 맞나요? 예. 처리가 주어잖아. 처리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처리는까지가 주어부. 사과를 먹었다는 서술부. 다음 3번 리을은 세 자리 서술어다. 맞나요? 두 자리죠. 먹었다는 뭐만 있으면 돼. 목적어, 목적어.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죠. 정답 몇 번? 3번. 리을이 문장 구조를 결정한다. 먹었다라는 서술어가 문장 구조를 결정한대.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부정문인지 뭐가 정하는 거야? 서술어가. 됐나요? 다음. 이제 뒤로 넘겨서 152쪽에 24번 문제 봐보세요. 152쪽에 24번 문제. 자, 다음 예문은 몇 개의 혼문장으로 나뉘어지는가? 이러면 무조건 뭐만 헤아리면 돼? 그렇지. 서술어만 헤아리면 돼요. 자, 불러봐요. 서술어 뭐 있어? 살펴보면, 또 살고 있는, 또 위치한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세 개의 혼문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쉽죠? 다음 이번에는 26번 문제를 보세요. 구두가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는 여기서 서술절의 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요. 일단 나다라는 말의 주어는 뭐예요? 두 군데가. 그리고 다시 두 군데가 났다는 서술절의 주어가 뭐예요? 구멍이. 다시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의 주어가 뭐예요? 구두가. 그러니까 서술절은 몇 개가 있어요? 서술절은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두 개가 들어있는 거지. 됐어요? 다음. 만약에요 26번에 서술어가 몇 개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서술어가 몇 개냐 그러면 자, 서술어가 몇 개냐 그러면 났다라는 서술어 하나, 두 군데가 났다가 서술절로 하나, 그 다음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로 서술절이 둘. 이해돼? 그리고 구두가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 서술어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났다 하나, 두 군데가 났다 둘,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 셋, 구두가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 넷. 아, 괜히 물어봤어. 자, 그 다음 페이지 32번 문제를 보세요.
32번 문제를 보면 다음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래요. 철수는 산골에서 태어났다고 혁이는 철수에게 언제나 바다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걸 보세요. 두 문장에 공통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철수예요. 그러면 이건 이어진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아는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아는 문장이 좋죠. 만약에 공통된 게 없으면 이어진 문장이 좋지만 공통된 게 있을 때에는 아는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좋죠. 그러면 혁이는 철수에게 언제나 바다 이야기를 한다. 이 문장을 두고 즉 철수에 대해서 꾸미는 문장을 만들면 되죠. 뭐예요? 산골에서 태어난 철수라고 하면 되죠. 정답 몇 번? 2번. 이해했어요? 절대로 이런 걸 어떻게든 이리저리 문장을 만들어 보면 답을 못 찾아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생략할까를 고민하란 말이야. 만약에 두 문장의 서술어가 공통되면 그때는 뭐야? 이어진 문장이 좋겠지. 이해돼? 예를 들어 꽃이 피었다. 아니 꽃이 피다가 아니라 철수가 뛴다. 영희가 뛴다. 도리가 뛴다. 뛰다가 공통되면 이어진 문장이 좋지. 어떻게? 철수와 영희와 도리가 뛴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철수라는 단어가 공통되니까, 즉 부사어 철수에게서 철수를 이제 꾸며주는 말, 산골에서 태어났다를 관형절로 아는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33번 문제는요, 뜻이 완전한 문장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면 이 사실은 주로 어떤 사실인지 동격 관형절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해돼? 그런데 그 관형절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을 꾸며주는 관형절이 없다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못 되지. 의미상 완전한 문장이 못 되는 거야. 왜? 이 문장에서 그 사실이 뭔지는 알려주질 못하잖아. 또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소식인지 완전하지 못하지. 역시 동격관형절이 들어가 줘야지. 또 인상을 받았다. 어떤 인상인지 역시 동격관형절이 들어가 줘야지. 그러나 나도 영철이의 편지를 받았다는, 즉 누구의 편지? 영철이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때는 완전한 문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다음 34번 문제 보면, 섬주에는 옛날에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널려 있다. 이때 밑줄 친 문장에 생략된 성분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밑줄 친 말이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죠. 관형절 중에서도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야. 그러면 바위가 이 밑줄 친 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지. 그러면 새겨져 있다가 서술어니까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생략됐다? 부사어가 생략됐다. 됐어요? 만약에 이런 문장, 그는 철수가 준 꽃을 버렸다. 그는 철수가 준 꽃을 버렸다. 이때 밑줄 친 말에 생략된 성분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때는 뭐라고 하면 돼? 목적어. 왜? 꽃이 철수가 꽃을 주다 하고 목적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 거기 35번부터 37번 가의 문장과 구조가 유사한 것 그랬어요. 자, 앞에는 험준한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황량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 즉
평행 구조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죠. 그럼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돼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찾는 거야. 그런데 1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맞지만 서술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를 나열했어. 근데 위의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임에도 그 문장 구조가 앞에는 부사어, 험준한 관형어, 산이 주어, 가로막고 있고 서술어. 이렇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생략된 게 없죠? 각각 대등하게 이어진 거니까 1번은 똑같은 문장 구조라 보기 어렵죠. 2번도 평화를 자유를 공정한 분배를 이러면 공통된 서술어만 생략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만 역시 위의 문장 구조와 같지는 않죠. 3번은 역시 아니다라는 말에 보호인, 성공, 명예, 자랑을 서술어 아니다의 공통된 서술어를 생략한 거죠. 그러나 4번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라는 문장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바르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대등하게 평행을 이루고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구조는 몇 번? 4번이죠. 그러니까 이 35번 같은 문제는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면 뭐 물어보는지를 모르게 돼요. 이건 절대로 이어진 문장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 구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1번은 단지 주어가 공통되니까 서술어를 나열한 거고 2번은 목적어가 공통되니까 서술어를 한 번만 쓴 거고 3번은 보어가 공통되니까 서술어를 한 번만 쓴 거야. 그렇지만 4번은 같은 이어진 문장이라도 생략된 게 없죠. 앞에 문장 전체 전절과 뒤에 문장 후절 전체가 서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절과 절이 서로 점절과 후절이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가장 유사한 건 4번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36번에 나와 구조가 유사한 거 백로의 날갯짓과도 같고 시든 나뭇잎이 떨어진 것과도 같고 그늘진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다. 자, 지금 공통된 것으로 즉 생략한 건 그런 고요함이 있다라는 문장을 공통된 것이라 생략한 거야. 그리고는 그 앞에 수식어 백로의 날갯짓과도 같고 시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고 그늘진 골짜기와도 같은 하는 그 수식어가 즉 나열된 거지. 그럼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돼? 관용어 수식어가 나열되고 있는 걸 찾으면 돼. 1번 슬픔에 절인 가난이 떠난 고향의 목맹 그리움이 덩굴같이 뻗어나는 4월이었다. 살짝 유사하고자 했지만 여기서는 슬픔에 절인 고향은 아니죠. 가난이 떠난 고향은 즉 슬픔의 절인과 가난이 떠나는 이걸 나열하려면 위에 나의 문장처럼 쉼표를 써줘야 되는데 슬픔의 절인하고 쉼표를 빠뜨렸죠. 그리고 또한 슬픔의 절인과 가난이 떠나는 고향을 꾸미지만 그 뒤에 덩굴같이 뻗어나는 4월을 꾸미죠. 그러므로 공통된 수식어를 생략한 건 아니지. 그 다음 그 여자는 볼수록 귀여운 정이 가는 사근사근하는 모두 인상을 꾸미고 따라 수식어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지. 정답 몇 번? 2번. 이제 조금 감이 오죠? 3번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때? 문장과 문장이 공통되지. 나열되고 있지? 이런 걸 절의 평행 구조. 그 다음 4번도 밝은 느낌을 주고
음성음은 어두운 느낌을 준다. 앞뒤가 서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절과 절이 평행 구조를 이룬 거죠. 지금 처음 풀어보는 겁니다. 처음 풀어보는 문제예요. 예상 문제로 처음 풀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거야.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알겠어요? 시험에서도 아직 안 나왔던 거야. 알겠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공부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문제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단지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거냐 안긴 거냐 이 수준이 아니야. 결국 어떤 것들이 문장이 공통되어서 문장 구조가 늘어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37번. 다와 구조가 유사하지 않은 거. 다를 봤더니 가난한 다수를 구할 수 없는 사회는 부유한 소수도 구할 수 없는 사회다.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가난하다, 부유하다 하고 대립되죠. 그죠? 서로 의미상 대립의 구조를 취하는 거야. 이건 단지 이어진 문장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상 대립의 구조라고. 그럼 아래에서도 대립의 구조로 쓰여야 되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묻는 거지. 1번도 죽지만 죽지 않는다. 대립 구조지. 다음 2번도 흐르거나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자, 청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이 문장과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하나는 지하를 흐르고 하나는 뭐야? 하늘을 날고. 대립구조지? 땅과 하늘 대립구조잖아. 다음 3번. 질서는 일종의 희극이지만 혼란은 일종의 비극이다. 역시 대립구조죠. 그런데 4번. 바다는 파도가 없이 잔잔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이때는 뭐야? 유사구조죠. 평행구조로 유사한, 의미가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4번만 나열한 거고 1, 2, 3번은 뭐야? 상반, 대립되는 구조다 이 말이야. 사실 37번은 제일 쉬운 문제야. 35, 36, 37 중에서는. 그렇죠? 35와 36은 여러분들이 처음 대한 문장이고 37은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지. 뭐냐면 다음 이어진 문장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됐어요? 그럴 때 1번, 2번, 3번은 모두 즉 상반된 내용의 이어진 문장이지만 4번만 뭐예요? 열거하는, 나열하는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156번에 156쪽 156쪽에 43번 문제를 보세요. 다음 중 부정문이 아닌 거 그랬어요. 1번 철수는 기타를 안 친다. 자, 이게 부정문이라는 것은 그 부정부사를 빼고 말이 돼야 돼. 반대말이. 철수가 기타를 친다. 되죠? 따라서 부정문 맞죠? 이해돼요? 다음 2번 영희는 내 생각에 반대한다. 이 반대말은 뭐야? 영희는 내 생각에 안 반대한다야? 아니지. 뭐야? 찬성한다야. 이건 부정문 아니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해했어? 의미상으로는 부정이지. 반대한다. 그지? 그러나 문장의 형식으로는 부정문이 아니라고. 왜? 만약에 부정문이라고 한다면 안과 못을 반드시 써서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만들어야 돼. 그래야 부정문이야. 문법적으로는. 이건 의미상으로는 반대한다. 내용이 부정인 거지 부정문은 아니죠. 이해돼요? 왜냐면 이거의 반대는 찬성한다지 뭐 안 반대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니까. 3번 영희는 공부를 안 하지는 않는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야? 영희는 공부도 한다. 따라서 부정문이고 이사는 높지 않다. 긍정은 뭐야? 이사는 높다. 부정문, 부정의 긴 부정문 뭐뭐하지 않다를 안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44번은요. 예전에 한번 출제가 이런 유형으로 됐는데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는 뜻이 아닌 거 이거야. 왜냐하면 이 문장은 중의성을 갖거든. 그죠? 자, 대신 요즘 문법으로 하면 나는이라는 말을 뭐로 바꿔야 돼? 내가 그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중의적이라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 몇 번? 내가 그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다 해서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내가 때리고 싶었다는 그런 추측까지 할 수 있어? 못하죠. 그죠? 때렸느냐 때리지 않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즉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이런 횟수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죠. 정답 몇 번? 1번. 그러나 2번 다른 사람을 때렸지 그를 때리지 않았다. 주먹으로 때렸지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다. 욕을 했지 때리지는 않았다.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때렸지만 나는 안 때렸다.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45번 다음에서 해석이 중의적인 거.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이에요? 자, 2번 나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중의적이에요? 다 아니래네. 3번 나는 그를 밀지는 않았다. 중의적이에요? 4번 철수는 결코 미국에 가지 않았다. 자, 답은 몇 번? 잘 봐.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 하게 되면 이때는 는을 썼잖아. 는을 썼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중의성을 없애고 싶을 때 보조사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이러면 일부만 왔다는 뜻이야. 됐어요? 또 나는 그를 밀지는 않았다. 는을 썼잖아. 그럼 이건 밀지 않고 그냥 팼다는 얘기야. 그 다음 철수는 결코 미국에 가지 않는다. 철수는 하고 는을 썼잖아. 그죠? 그리고 결코라는 단정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철수는 다른 애들은 갔는지 모르지만 철수는 결코 가지 않았다. 해석상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그럼 뭘 먹었느냐? 또 다른 사람은 과일을 먹었는데 그만 먹지 않았느냐?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솔직히 45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날 순간적인 판단으로 맞다 틀리다가 결정돼. 국어 문제에는 이런 게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간 잘못 판단하면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책 달달달 읽고 수업 내용 아무리 기억해도 이런 문제 대했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중의성이 있는지 자꾸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46번에 밑줄 상황에 어울리는 거. 이미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뭐라고 물을 수 있어? 너 공부하니? 이러고 물을 수 있지. 아니 공부하고 있는 놈한테 너 공부 안 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그 다음 외투는 안 입겠대. 그럼 뭐라고 물어봐? 안 춥니? 이렇게 뭐 외투 안 입는다 그래. 너 춥니? 그럼 머리가 이상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해했어요? 다음 47번 봐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때 주어가 생략될 수 없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질문의 궁금함이 누가라는 것이 됐을 때 그때는 주어를 빼면 안 되지. 쉽죠 이건. 소풍 재밌었니? 주어 말 안 해도 되잖아. 재밌어? 재미없어로 대답하는 거고. 근데 누가 철수 때렸냐잖아. 그럼 이때는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될 말이 뭐야? 누구냐라는 거지. 정답 몇 번? 2번. 인수가 언제 태어났니? 핵심은 어디야? 언제라는 부사어고.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여기서 핵심은 뭐야?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죠. 그렇죠? 다음 48번. 높임이 옳은 거. 그분은 2살 된 따님이 계시다. 맞다 틀리다? 틀렸다. 왜? 간접 높임의 오류. 뭐라고 해야 돼? 있으시다. 2번. 선생님 외투가 무겁죠? 선생님 네 친구냐? 무겁죠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무거우시죠? 아버지 큰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정답은 3번. 왜? 앞전법을 썼죠. 앞전법을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가족끼리. 가족끼리는 앞전법을 쓸 수 있다. 아버지 앞에서 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도착한대요. 맞죠? 4번. 왜 틀렸을까요? 내가 짐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제가라고 해. 스님 내가 할게요. 네가 해라. 내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겸손한 표현일 때는 제가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 49번. 다음 중 밑줄 쳐. 문법적인 높임에 쓰인 단어는 그랬어. 자, 우리가 높임을 실현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휘를 바꾸는 거야. 밥 대신에 진지, 아프다 대신에 편찮으시다. 어휘를 바꾸는 걸 우리가 어휘 높임법이라고 하고, 문법 높임법은 원래의 단어에 선어 말음이 뭘 쓰는 거야? 시를 쓰는 거야. 선어 말음이 시를 써서 높임을 드러내면 그걸 문법적인 높임이라고 합니다. 1번. 잡수시다의 낮춤은 뭐야? 먹다야. 따라서 잡수시다 어휘를 썼고, 계시다의 낮춤은 뭐야? 있으시다야. 있다지. 있다. 따라서 계시다라는 높임의 어휘를 썼지. 만약에 이 계시다의 낮춤이 게다라면 시를 썼다고 하겠지만, 계시다는 어휘지 시가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 주무시다의 낮춤은 뭐야? 자다죠. 그래서 주무시다는 어휘를 썼습니다. 그런데 점잖으시다라는 말의 낮춤은 뭐야? 점잖다죠. 그러므로 이때는 선어말 어미 뭘 쓴 거야? 시를 쓴 거죠. 거기 은은 뭐라고요? 받침이 있는 말에 붙는 매개모음이고,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썼죠. 매개모음은 따로 형태수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해돼? 자, 점잖으시다를 형태수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잖다 어간이고, 그죠? 선어말음이 뭐야? 시고, 어말음이 뭐야? 다죠. 그러니까 이 은은 매개모음이니까 그냥 선어말음이와 함께 의시하고 찾으면 되는 거지. 다음 50번. 다음에서 서술어의 시가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닌 거. 잡히시다, 사시다, 많으시다, 아시다. 이 말에서 시가 밑줄 친 주어를 높이지 않는 거. 결국 주어가 둘이 나오고 있는 3번밖에 없죠. 여기 많으시다는 아버님을 높인 게 아니라 뭘 높인 거야? 책을.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높임? 간접 높임이라 하죠. 51번. 간접 높임이 쓰이지 않는 거. 1번 손이 크시다, 2번 따님이 2분이시다, 3번 아버지가 드셨다, 4번 살림이 넉넉하시다. 답은 몇 번? 3번. 드시다는 뭐야? 들다의 높임이죠. 아버지가 손을 들다라고 하지 않고 손을 드셨다. 직접 높임이죠. 나머지는 모두 간접 높임이고요. 52번. 높임과 겸양의 표현에 두루 쓰는 건 우리나라 말에 2개밖에 없다 그랬어. 뭐와 뭐? 말씀과 당신. 우리말에 높임과 겸양에 두루 쓰는 건 2단어밖에 없어. 뭐와 뭐?
말씀과 당신. 여기선 답이 몇 번? 1번.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160쪽으로 가면 160번에 60번 문제를 보세요. 160쪽에 60번. 다음 중 바르게 표현된 것은 선생님 제 아우와 함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답이죠. 올바른 표현이죠. 뵙다라고 객체 높임의 표현을 썼어요. 2번 어머니 형님께서 오신다 하니 만나 뵙도록 하셔요. 지나치게 썼지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만나 뵙다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형님을 뵙는 건 아니죠. 내가 형님을 오신다고 한 건 괜찮아요. 왜? 꼭 앞전법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만나 뵙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이해돼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만나 주세요. 만나 주셔요. 엄마가 만나 주는 거지 엄마가 형님을 뵙는 건 아니죠. 3번 형님 어머니가 형님께 드릴 것이 있다 합니다. 이건 앞전법도 아니고 주체 높임을 잘못한 거죠. 어머니가 형님께 뭐야? 주실 것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주시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죠. 형님을 높여서는 안 되지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됐어요? 나는 김씨입니다만 틀렸죠? 자신의 성씨를 소개할 때 뭘 쓴다고요? 가를. 나는 김가입니다만 선생의 성은 무엇인지요? 그래서 자신의 성씨를 소개할 때는 가를 쓰고 다른 사람의 성씨를 소개할 때 뭘 써요? 씨를 쓴다. 이분은 성이 김씨입니다 하고 씨를 쓰는 거죠. 할머니 제 친구가 좀 보자고 하는데요. 이런 거지 같은 놈들 할머니한테 보자고 하는데요. 안 되지. 보다라는 말 대신에 객체 높임 뭘 써야 돼? 뵙다. 할머니 제 친구가 좀 뵙자고 합니다. 뵙자고 합니다. 또는 뭐 뵙고 싶다고 합니다. 뵙다라는 말을 써야죠. 더 좋은 건 할머니 제 친구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죠? 친구가 뭐 뵙는다고 할머니가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자, 61번은요. 다음 중 담화 상황이 다르나는 담화가 뭐냐면 담화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장면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1번 이 충무공은 충신이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문장이죠. 표준말을 쓰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표현이죠. 왜? 면대면이면 뭘 썼겠어? 써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이라 일부러 어린인데도 높여 말했죠. 이해돼요? 반면에 그분은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 할 때는 이때는 간접 높임의 표현을 썼고 이때는 꼭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그런 표현과는 거리가 있죠. 정답은 몇 번? 4번. 1번, 2번, 3번은 일부러 높이거나 일부러 낮춘 거야. 뭐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말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중화. 높임과 낮춤의 중화라고 했어. 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물으면 10명 중 9명은 틀립니다. 됐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높임과 낮춤의 중화라는 얘기는 일부러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뭐 때문에? 상황,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의미론으로 가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이제 의미론이 있는데요. 이쪽은 뭐 특별할 건 없고
먼저 의미에 있어서는 161쪽 맨 끝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다. 중심 의미는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의미고, 그리고 주변 의미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한다? 다이어다. 다이어. 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의 다리를 책상에 다리가 부러졌다 하고 사물에까지 쓰면 이때 다리라는 말은 사람의 다리를 말할 때에는 중심 의미지만, 즉 나머지 책상이나 사물의 다리를 말할 때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거고, 그러므로 다리는 다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뒤로 넘기면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자, 지시적 의미 안에서도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낱말이, 예를 들어 공주라는 말이 있으면 즉 마리 앙뚜아네 때는 프랑스의 공주다 이러면 이건 지시적 의미로 쓴 거야. 그렇죠? 정말 왕의 딸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지? 그러나 박근혜는 공주처럼 굴었어. 이러면 뭐 한 거야? 바로 문맥적으로 쓴 거야.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 하고 문맥적으로 쓴 거야. 이해돼? 사람이요, 우리는 모두 다 본성적으로 맹자가 말한 대로 측은지심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박근혜 아줌마를 막 우리가 밉다고 탄핵을 했어도 지금 죄수가 돼서 저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라도 뭐예요? 아, 이제 그만 욕하자. 그죠? 아유, 뭐 60 넘은 할머니인데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적은 덜 나와요, 뉴스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건 좋은 태도지만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비판의 눈을 놓으면 안 돼요. 왜? 아직도 박근혜가 저질렀던 나쁜 짓의 결과는 아직도 사회 도처에 남아있고,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서 빼돌린 어마어마한 국가의 돈이 아직도 밖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지심은 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측은지심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발휘하면 우리가 벌을 줄 수가 없죠. 아유, 저 사람도 집안의 가장인데, 아유, 저 사람도 누구의 딸인데, 이런 식으로 측은지심을 발휘해버리면 공적인 비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뿌리 내렸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바꿔야지, 그냥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모두가 관심을 멀리하면 또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쓰고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 박근혜는 공주 같은 사람이야 이럴 때에는 정말 왕의 딸이 아니죠? 박근혜가 무슨 왕의 딸이야. 따라서 그때는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문맥적 의미로 세상 물정이 어둡다, 또는 뭐 순진하다 이런 의미로, 또는 멍청하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죠. 이해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문맥적 의미의 단어가 문학 작품에 사용되면 우리가 함축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는 별개가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함축적 의미를 별개로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 함축적 의미는 곧 문맥적 의미가 더 강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지시적 의미 곧 사전적 의미. 이해돼? 그리고 문맥적 의미 곧 뭐야? 함축적 의미.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알겠죠? 다른 수험서들과 같이 스님도 문맥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구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이론적으로 아닌데,
스님만 또 다르게 써놓으면은 또 뭐 이 책은 이런데 왜 이럽니까 하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써놨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어떤 낱말의 문장에 상관없이 알고 있는 뜻, 공주 그럼 왕의 딸, 이게 뭐라고? 지시적 의미, 사전적 의미. 반면에 문장 속에서 획득되는 의미, 그게 뭐라고?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 이해됐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전적 의미냐, 문맥적 의미냐, 지시적 의미냐, 함축적 의미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사회적 의미나 정서적 의미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나 또는 그 사람의 즉 뭐 계층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걸 사회적 의미라고 해.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내기가 애매해. 대신 굳이 낸다면 뭐야? 사투리 같은 게 이제 예문에 나오겠지. 그지? 그럴 때 사투리의 문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역, 출신을 알 수 있잖아. 그걸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말끝마다 철수가 영희야 이번엔 올 여름에는 큰 피해 없이 우리 동네가 큰 피해 없이 잘 무난히 겪은 것 같아. 그때 영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할렐루야 이랬어. 그러면 그 할렐루야라는 영희의 말에서 우리는 영희의 뭘 알 수 있지? 종교를. 그걸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고. 이해했어요? 반면에 영희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가 다른 종교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사회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뉴스에 우리 인천 쪽에 간성역 쪽에 아주 크게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이쪽하고는 또 달라요? 바로 이 전이 간석 아니야? 피해가 크던데 막 거의 거리에 반이 잠겼던데 여기하고는 또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 학원 잠겼었어? 아 그건 아니고 정말 다르구나. 아유, 선생님은 어릴 때 너무 그 피해를 많이 입어봐가지고 집이 이렇게 아래 지역이었어. 서울도 그때는 웬만하면 잠겼거든. 웬만하면 학교 안 갔어요. 웬만하면 잠기고. 아니 이거 고무보트 타고 고무보트로 이렇게 건너주면 학교 가라고. 그럼 우리는 뭐야? 못 간다고 들어놓고 그래서 안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수 시설이 좋아져서 서울은 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인천 쪽이 아직 많대배. 그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난감한 거야. 왜? 가전도구 다 못 쓰지. 집에 뭐 장판 뭐 도배지 다 바꾸지. 근데 무슨 100만 원 주기로 했다며. 피해 입은 지역마다. 그냥 인천시장 얼굴에다 던져버리세요. 아주 100만 원. 그거 몇 개 해먹으면 끝나는 거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도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침수가 이렇게 빈번하게 난다는 건 이건 시스템의 문제지 자연재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 좀 깜짝 놀랐어. 나는 주안요 쪽에 그런 일이 있으라고 짐작도 못했는데 뉴스에. 그래서 학원은 어떡하나 그랬는데 뉴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 간성역 지나가지고. 그리고 무슨 인천에 해저 터널이 있어요? 나 그거 처음 들었는데 뉴스에서 무슨 바닷속으로 가는. 아 그래요? 아 바다 이렇게 밑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바다보다 뭐 50m 아래라며. 참겼대? 그게 뭐냐고. 뭐 개통한 지방 넉 달 됐다면서. 그 참겼대 그냥. 그래서 뭐 통행 양쪽에다 금지했다는데 서울에도 그런 곳 있거든. 잠수교. 얘 조금만 비 오면 그냥 잠겨. 그 노래도 있어. 잠수교가 보인다 이런 노래.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잠겨. 근데 인천도 그렇구나. 꽤 멋있겠는데? 그럼 바닷속으로 가면 보여?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터널이지. 가지 마 그럼 위험한데. 자, 그 다음에 정서적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내기가 애매하지. 왜? 뭐 수능처럼 지금은 수능도 듣기 평가가 없지만 국어에 여러분들은 듣기 평가 있었죠? 그런 듣기 평가로는 낼 수 있지. 영희야 왜? 이러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영희야 근데 왜? 이러면은 아 이거 정서적 의미가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서적 의미는 그 감정, 정서를 알게 해주는 거. 사회적 의미는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알게 해주는 거.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왜 선생님 부끄럽니?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